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네. 지금 이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을목일주인데요. 이 을목이 힘이 강하냐 약하냐를 보고, 을목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를 보고, 을목의 힘이 강하면은 힘을 빼는 쪽으로, 을목의 힘이 약하면은 나를 보태주는 쪽으로 용신을 정하자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억부용신법이에요. 그래서 내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억부용신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신을 정할 때는 억부용신을 가장 기초적으로 해요. 그러면은 오행에서 다 아시지만 한번 확인하면 수목, 화, 토, 금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을목이라고 봤을 때 이 목은 목이 있고 갑이 있습니다. 목이. 그때 이 을목 입장에서는 내 편이 되는 게 수생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는데 물론 수하고, 그러니까 이 수가 인성입니다. 인성에는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어요. 인성과 그 다음에 을목이라는 비경과 겁재가 요게 내 편입니다. 요 네 개가 요게 내 편이에요. 나머지 목생화, 물론 여기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식신상관이에요. 식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목국토, 재예요. 편재와 정재가 있고, 물론 편재와 정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금목으로 나를 누르는데 이거는 관인데 여기도 물론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을목인 나를 돕는 거는 우리가 십신론에서 비겁, 편인, 정인 4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내 힘을 빼는 거, 식상이나 재나관 6개는 식신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은 을목의 힘을 이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주 51만 8,400개에서 6대 4의 비율로 신약한 사주가 많은 겁니다. 근데 신약한 사주가 많다고 해서 사주가 강해야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가 약할 때는 그 약한 사주의 힘을 보태는 쪽이 용신입니다. 사주가 강하다면 힘을 빼는 쪽에서 용신을 잡으라는 게 억부용신의 기본 방법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사주의 강약, 사주의 강하냐 약하냐는 사주의 강약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주의 강약을 판단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보기 편하기 위해서 강약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격국이라는 걸 정했어요. 근데 이 격국이라는 거는 내격에서의 격국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이 사주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월지입니다. 월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목생화예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지만 사해지장간은 병화가 본기예요. 병화가 본기고 여기에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 들어있습니다. 경금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병화가 있다고 봅시다. 병화. 이게 여기가 병술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지금 목생화예요. 목생화니까 여기 본기가 병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단순하게는 이게 식신격이죠. 식신격이지만은 요 안에 있는 지장간의 본기가 여기 병화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본기가 떠 있기 때문에 목생화니까 상관이에요.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간이 요 월지를 보고, 월지에 있는 걸 보고 요게 상관격이다. 그러면 상관이라는 건 힘을 빼는 거죠. 식신이든 상관이든. 힘을 빼는 거니까 이 사주는 한눈에 신약한 사주로구나. 그러니까 신약하냐 신강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식신격이냐 상관격이냐 이제 이런 격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나 상관격. 만약에 가정을 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월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건 목국토니까 뭐예요? 제격이죠, 제격. 목국토. 그런데 여기 이게 본기가 무토예요. 여기 무토가 떠 있으니까 정제격이 돼요. 정제격. 저럴 경우에는 정제격. 또는 만약에 여기 술이 아니고 미라면은 편제가 되겠죠. 그렇죠? 편제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이나 상관이나 정제나 편제나는 다 힘을 빼는 거니까 신약한 사주라고 읽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정관, 편관.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계유라고 칩시다. 유. 그러면 계유면 이게 을목인데 요게 음금이니까 금금목으로 치니까 뭐예요? 편관격이 되는 거죠. 편관격. 편관격이다. 만약에 여기 신이라면 이게 여기가 신월이라면 금금목인데 이거는 을목이고 이는 양이니까 정관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격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격은 신약한 사주로구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월이다. 그러면은 수생목이니까 뭐예요? 편인격이다. 만약에 자수가 있다면 수생목인데 양수니까 뭐예요? 정인격이다. 요거는 나한테 도와주는 거니까 신강한 사주로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묘월이라고 칩시다. 묘월이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을목의 경우에 나하고 똑같은 이거를 걸록격이라고 그래요. 걸록. 이 걸록격 같은 건 이건 아주 강한 거예요. 걸록.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걸록격은 비견이라고 이런 비겁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강한 사주죠.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붙인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외우려고 그러진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교과서에 있으니까 용어를 이런 용어가 붙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대로 잘 봐요. 이 사주가 만약에 식신격이다. 상관격이니까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봐서 안 될 때가 부지기수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만약에 무자 여기에 계사, 을묘, 을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요거대로 보면 이게 목생화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상관격이 되잖아요. 상관격이지만 이 사주가 이 밑에가 임묘진 수생목 엄청나게 신강한 사주죠. 수생목 이것도 내 편이죠. 다 비겁하고 인성으로 둘러싸여진 사주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보고 이 사주가 상관격이니까 신약한 사주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만 참고적으로 그런 용어를 붙이는 거지. 이걸 보고 무조건 월지만 보고 이 사주가 식신 상관격이니까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전체를 보고 해야 돼. 전체. 그때 전체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고 신강 신약을 따지는데 지금 전체를 다 보고 따질 때 봐요. 만약에 무자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사, 만약에 을묘, 그 다음에 만약에 갑진 이렇게 있다고 봐요. 내가 을목일주입니다. 그러면 다 100이에요. 다 100. 일간인 나도 100입니다. 이것도 100이에요. 그리고 여기 연지 이것도 100입니다. 여기 밑에 깔고 있는 일지도 100이고 이것도 100이에요. 그런데 요거만 200으로 쳐요. 왜냐하면 월지는 어머니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200을 쳐. 자, 그럴 때 반드시 지장간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의 지장간은 임수와 계수가 들어있는데 이건 다 수니까 무조건 수예요. 100. 그 다음에 여기 산은 병화가 봉기고 무토와 경금이 들어있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걸 100으로 쳤을 때 병화가 50%가 들어있고요. 무토가 30% 들어있고 경금이 20%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본기는 무조건 50%가 본기고 나머지 여기가 50%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4월, 그러니까 음력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이 한 달 동안의 기후는 일단 50%, 15일, 보름은 무조건 해가 뜨거워져. 병화가 봉기입니다. 그러면 대지 위에 30%가 대지 위에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 위에 태양이 떠서 뭐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어떤 결실을 메우는 거예요. 경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경금이 20%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지장간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설명을 하지만은 그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묘는 이게 을목이 음목이니까 을목이 봉기고 간목이 이게 70%고 요게 30% 들어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목이에요. 이건 다 목입니다. 그 다음에 진은 요게 양토기 때문에 무토가 봉기고 여기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어요. 요게 50%고 요게 30, 20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요 지장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 때 을목은 내 편이 되는 게 비겁이야. 일단 그러니까 목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은 수예요. 요게 내 편이에요. 이게 내 편입니다. 내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봐요. 자, 우선 요거 목을 계산해보면은 여기 100 있죠. 여기도 또 100 있죠. 예? 요거 200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100 있죠. 300 있죠. 300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요게 30이 들어있죠. 지장간에. 그래서 230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인성의 수를 보면은 수가 여기 있죠. 100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지에 또 100이 있죠. 200이 있죠. 200에다가 여기 또 20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얼마야? 220이죠. 100, 200, 아니지. 여기 300, 아니죠. 잘못 계산했네요. 지금 100, 200, 300이죠. 이게 320이지, 320. 230이 아니라. 330이죠. 지금 목이 100, 이걸 뺐잖아, 이거. 일간이 나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이걸 뺐잖아요. 그러니까 100, 200, 300, 320. 그러면 전부 얼마예요? 550이죠. 그때 전체 값이 900에서 450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450을 넘어가면은 신강한 거예요. 이거보다 낮으면은 신약한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잘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목생화, 상관격으로 이 안에 병화가 봉기니까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이 사주는 뭐예요? 상관격이다 그러면 힘을 빼는 거니까 신약할 것 같지만 신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의 얽매에서 신강, 신약을 논하면 안 돼요. 전체를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다.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니까 용신이 뭐냐? 나한테 꼭 필요한 오행. 나한테 꼭 필요한 오행이 뭐냐? 그러면 무조건 힘을 빼야 돼. 힘을 빼는 거. 그럼 힘을 빼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식신이나 상관이죠. 식상이죠. 식상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식상이 용신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이게 억부용신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내격에서 용신을 정하는 용신 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있지만은 무슨 식신격, 상관 그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굳이 따지지 마세요. 그건
뭐 따진다 하더라도 너무나 월지를 갖고 따지는 거니까 따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갖고 용신을 이게 신약하고 신강하고 판단해서 용신을 정하려고 그러진 마세요. 용신을 정하는 거는 전체를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의 값이 900에서 지장간의 값을 다 계산해서 450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를 갖고 판단해요. 자, 그래서 교수님, 만약에 지장간을 안 따졌을 때도 대충 저렇게 다 거의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숙달되면은 그걸 계산 안 하고 한눈에 읽을 수 있어요. 자,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피세요. 그래서 161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계산해 버릇 하세요. 근데 숙달되면은 계산 안 하고도 한눈에 읽을 수 있어요. 처음에 거기 억부용신론하고 자, 용신을 정하는 기준을 봐요. 책에 있는 대로 첫째로 다시 한번 합니다. 인성이 강해서 신강한 사주는 자, 그럼 이걸 봐요. 이거 봅시다. 자, 수, 목, 화, 토, 금이 있어요. 자, 우리 교재 161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어떤 사주 여기 내가 지금 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강해, 인성이 강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을묘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무자, 계해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수생목, 몽땅 수지요. 이렇게 인성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인성이 강한 신강사주다. 이때는 용신이 뭐냐면은 이 사주는 뭐가 병이냐면은 너무 누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인성을 제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목생화 힘을 빼도 돼.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것만큼 뱉으면 돼. 힘을 빼. 식상이 돼도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수를 죽이는 건 뭐냐면 토국수죠. 토가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토라는 건 목국토 재예요. 그래서 우선 재가 용신입니다. 그럼 이런 사주는 이 사주에 이 천간에 여기에 재가 떠야만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기 지금 무잔이니까 재가 떴잖아요. 그게 떠 있는 거 안 떠 있는 게 글자 한자 차이가 그 사람 운명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는 근데 재를 얻으려면은 일을 해야죠. 일을 안 하고 재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이게 희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아실 거는 요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생하는 거다. 생하는 오행이 희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돼요. 여기서 봐요. 여기서는 재가 용신이고요. 재가 용신인데 이 재를 얻으려면 화생토하는 거죠. 이 화가 식신이죠. 식상 아닙니까? 이게 희신이에요. 이럴 때는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게 희신이요. 이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언제 아닌가 하는 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책에 있는 걸 봐요. 비겁이 강해서 신강사주는 무조건 식상이 일단 들어와야 돼. 식상이 용신이에요. 일단 식상이 들어와야 돼. 일단 힘을 빼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식상이 용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가 희신이에요. 재와 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가 만약에 막 비겁이 강하다. 뭐 을목, 갑자 막 이렇게 비겁이 강하다. 또 여기 갑이 있다. 이렇게 비겁이 강하잖아요. 이때는 무조건 무조건 내 힘을 빼야 돼. 일단은 식상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재관도 다 좋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강한 사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가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 요번에는 재가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는 재가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자,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게 지금 목국토예요. 제가 원체 강합니다. 그죠? 목국토 보고 이렇게 제가 강해요. 그러면 여기를 봐요. 자, 항상 이거를 생각해요. 수목화 토 금입니다. 금인데 이 내가 을목인데 이 토가 왕이에요. 이게 토가 왕이에요. 토가 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가 강할 경우에 재가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는 이 토를 내가 목국토죠. 잘 봐요. 토를 이기는 게 딴 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목국토 재인데 이 토 이길 수 있는 자체가 목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힘이 커야 돼. 그러니까 비겁이 용신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은 희신이에요. 인성은 희신입니다. 그러니까 재가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는 이 목국토 이 자체가 내 힘 자체가 커야 돼. 누가 나를 돈을 매겨주는 게 아니거든. 내 힘 스스로 그걸 뺏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관이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는요. 자, 그럼 요번에 이제 이렇게 봐요. 관이 강해진 세. 예를 들어서 무자, 경신, 을류 이렇게 있다고 봐. 사주가. 내가 을목인데 금금목이죠. 주변이 몽땅 금으로 돼 있죠. 관이 강해.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수, 목, 화, 토, 금이 있는데 내가 을목인데 이 금이 강해서 이걸 날 칩니다. 그러면 이 금이 강해서 이걸 칠 때는 요 중간에 수가 들어와서 이걸 연결시키면 돼. 금생수 수생목으로 연결만 시키면은 관이 직접 나를 때리지 않고 인성으로 연결만 시키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무조건 인성이 용신이야. 무조건 인성이 용신이에요. 그렇게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요거를 통관용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통관용신이란 말은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억부용신론 중에서 관이 강할 경우에는 무조건 중간에서 인성이 연결을 시키면 돼. 이거를 통관이라고 그래. 통관용신이라고 그래. 중간에서 연결을 시키면 돼. 통관용신. 자, 그러면 봐요. 이거 봐요. 그러면 여기서 희신은 뭐냐? 희신은 그러면 인성이 용신인데 잘 봐요. 관이 강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희신은 용신을 생해주는 게 희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 그러면 수가 용신인데 수를 생해주는 게 금생수니까 금이죠. 금이 희신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금이 강해서 이 사주가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금이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인데 그때는 그럼 희신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신은 그때 찾아야 돼요. 그럼 이때는 뭐냐? 이거는 비겁이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을목 자체가 힘이 좋아야 돼요. 관을 이길 수 있는 을목 자체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통관용신이라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관이 강할 때는 절대 희신이 용신을 생해주는 오행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희신은 용신을 생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희신은 그때 찾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식상.
식상이 강해서 신약해진 사주다. 자, 예를 들어서 목생화다. 힘을 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무자, 만약에 병호, 을사다. 그 목생화 힘을 다 빼는 거죠. 그죠? 식신상관이 많아서 힘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약해진 사주는 무조건 인성이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빼니까, 이걸 힘을 자꾸 빼니까 누가 날 도와줘야 돼. 옆에서 도와줘요. 또 이게 인성이 들어와야 수국화로 이 식상을 좀 억제할 수 있잖아요. 수국화로. 그래서 이럴 때는 인성이 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비겁은 희신이에요. 비겁이 희신이 됩니다. 그래요. 이 원리를 머릿속에 확실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물론 신약한 사주예요.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용신을 정하라는 게 이게 억보용신법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을 반드시 그러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로 꼭 아셔야 될 게 여섯 번째로 여기서 여섯 번째로 그러면 균형된 사주는 어떤 의미에서 사주는 균형된 게 제일 좋아요. 골고루 있는 게. 근데 사실은 균형화됐다고 해서 꼭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한평생을 우리가 연애 잡혔죠. 한평생을 수탄하게 살면은 큰 인물이 안 돼. 농사나 짓고 그냥 80세 살면 되잖아요. 바람차로 왔다 바람차로 가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좋은 사주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오행이 골고루 다 있는 사주를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연, 월, 일시, 내기둥이죠. 근데 오행은 5가지죠. 천간지지 하여튼 어쨌든 5가지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오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지장간을 따지면 다 있지만은 그래서 오행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 게 좋은 거예요. 편중되는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행을 골고루 다 갖고 있는 사주들 또는 이렇게 된 균형된 사주는 무조건 식상이 용신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식상은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라 이거야. 일을 안 하고 먹는 건 거지사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큰 인물들이 대다수가 나중에 연구하지만 다 거지사주예요. 김영삼 대통령도 거지사주, 다 거지사주예요. 일을 안 하고 먹는 사주야. 에? 그럼 그게 좋은 사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그 원리를 이제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주라는 거는 우리가 건강하고 옛날에는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돼. 그게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는 무조건 식상이 용신이야. 우선 식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좋은 사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사주는 구성이 좋아야 돼. 좀 편중이 됐건 말건 또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어요. 사람이 큰 인물이 되려면요. 인신사회란 역마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역마가 있어야지 오늘날 같이 국제에 대한 사회에서는 뭐예요? 오늘 미국 갔다 내일 영국 갔다 프랑스 갔다 유럽 갔다 중국 갔다 일본 갔다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무역을 해서 큰 인물이 되고 그렇잖아요. 또 많은 사원들을 거닐려면 융화가 있어야 돼. 융화력이 있어야 돼. 융화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 도화도 좀 있어야 돼. 놀 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도화도 있어야 돼. 또 사람이 어디 가서 친화력을 가지려면 뭐예요? 예술적 감각이 있어야 돼. 요새는 다양화해야 돼. 그런 신살도 골고루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성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구성이 중요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 억부용신에서 자,
꼭 아세요. 인성이 강한 사주는 재가 용신이고 식상이 신이다. 비겁이 강할 땐 식상이요 재관이 신이다. 재가 강해서 신이 약한 사주는 비겁이 용신이고 인성은 신이다. 관이나 식상이 강한 건 인성이 용신이다. 예? 이걸 꼭 그럴 때 무조건 잘 봐요. 무조건 인성이 강한 사주가 재가 용신이라고 해서 재가 무조건 다가 용신이 아닙니다. 그 재가 이루어지는 범위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역학이 이거를 우리나라에다가 처음 정리를 이렇게 체계화한 거는 저예요. 근데 이걸 제가 발견한 건 아니야. 옛날부터 있던 얘기야. 중국의 천원지방이라는 원리에서 그대로 있던 걸 모르고 있던 걸 정리한 것뿐이에요. 한눈 안에 새로운 일은 없는 겁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억부용신에 의해서 그러면 억부용신 우리가 용신에서 억부용신론이 제일 중요한데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용신을 정하는데 그때 용신이 정해지는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를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정할 거냐 하는 걸 이제부터 논하는데 그걸 논하기 전에 논하기 전에요. 논하기 전에 자 우리가 10천간 12지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0천간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겠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10천간은 잘 봐요. 10천간은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거는 하늘의 긴데 이거는 오행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그리고 12지지는 이거는 계절의 감각이에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 12지지는 계절의 감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즉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12지지를 달이 지구를 12번 돌아가 1년 12달. 그래갖고 해하고의 관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 그렇게 해서 음양오행에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지지를 보면 왜 자를 제일 먼저 1번으로 놨냐? 1번 놨냐 하는데 해봐요. 우리가 배웠듯이 이 자라는 거는 자라는 글자 자체가 물이 갈라지는 모형이에요. 즉 어른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자궁에서 갈라져서 나오는 형상이에요. 나오는 형상. 그리고 여기에 동지가 들었기 때문에 자가 1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가 설날이었어요. 동지가 들은 달이. 근데 이게 동지 설달 원체 추우니까 입춘이 들어와 있는 1월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애가 축, 이게 12월인데 이게 11월이고 12월인데 요 축이라는 글자는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손을 이렇게 쥐고 나오는 모형을 보고 그린 거예요. 11월에. 그리고 봄이 되면은 요 인이라는 글자는 애가 크게 해서 엄마가 어린애를 이렇게 손을 맞잡고 걸음마 시키는 형상을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애가 커가는 과정. 인이라는 글자는 애가 커가는 과정에 의미가 들었는데 여기에 입춘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1월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한 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월이 되면 이제 2월이 되면은 여기 애가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아요. 요 2월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월이 돼서 해가 따뜻해지니까 바깥에 뛰어나가서 놀아요. 그래서 이 묘라는 글자는 이 사리문을 이렇게 열어 젖히는 모양을 보고 그린 거예요. 사리문을.
요 문을, 요 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열어 젖히는 모양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리고 3월이 되면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잡고 지금 같은 산업화가 아니고 5,000년 전에 농경사회니까 그래서 그 바닷가에 가서 조개비를 잡는 이게 별 진자도 되고 조개비 진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이 되면은 꽃이 핍니다. 4월이 되면 꽃이 펴. 꽃이 펴서 이제 뜨거운 열기가 돼요. 그 꽃이 피고 4월이 되면 꽃이 피고 모든 곡식을 그때 다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래갖고 한 5월이 가장 더운 달이 돼. 5월 중천이 돼. 5월. 그리고 6월이 되면은 요거는 결실을 맺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결실을 맺는 모형을 보고 그린 게 미월이에요. 결실을 맺고 난 뒤에 7월이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열매가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열매가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그 석류가 벌어지고 밤이 여물어서 벌어지듯이 다 벌어져요. 결실을 말한 거예요. 그 벌어진 걸 우리가 열매를 먹고 씨를 저장해. 그 여기에 제사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9월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고요. 씨를 이제 저장을 해. 내년에 또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9월이 되는 게 뜨거운 열기가 이제 지나고 씨를 저장을 해야 돼. 저장하는 달이 9월이야. 그래서 10월이 되면은 이제 추워지면서 우리가 이거 봐요. 나무가 있잖아요. 이 땅 속에 있던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 과일을 다 열매를 맺죠. 그러고 나면은 왜 낙엽이 생기나요? 이제 열매 역할을 다 했고, 그러니까 그 물줄기가 땅 속에서 쭉 그 나무 잎사이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 나무 줄기에 있던 잎이 아래로 쭉 빠져서 땅 속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잎사귀 역할을 다 하니까 낙엽이 진 거예요. 물이 아래로 쭉 빠져서 땅 속에 모여있는 달이 해월이야. 해월. 그리고 자월이 되면 이제 물이 도로 꽉 찬 거예요. 가서 새 생명이 또 탄생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쪽이 여름의 계절이야. 여름의 계절. 그러니까 여기를 지배하는 건 뭐냐면 태양이야. 그러면 잘 봐요. 대지 위에 태양이 뜹니다. 그래서 사주에 무토가 있으면 무조건 병화가 있는 거고 병화만 있어도 무토가 있는 거야. 태양이 대지 위에 뜨지 대지가 없는데 어떻게 태양이 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하고 토하고를 같이 보는 이유가 대지 위에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월이 지나서 여기서도 이제 저물어요. 여름이야. 이거는 여름에 비해서 이쪽은 겨울이에요. 겨울이야. 겨울의 중심자는 자고 여름의 중심자는 물론 오야. 지지루는. 그러면 겨울은 땅 속이야. 기토야. 우리가 모든 걸 옛날에는 다 뭐야? 땅을 파고 다 저장했잖아요. 땅을 파고 저장했어. 그러면 땅을 파고 저장하면 땅 속이 여긴 뜨거운 태양인데 그 땅 속에다 모든 걸 저장을 해요. 씨앗을 저장해요. 신금. 요 씨앗이 신금을 땅 속에다 저장해. 그리고 또 봐요. 모든 게 이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 뿌리를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간목이야. 자, 이걸 봐요. 이 간목은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뿌리를 받고 있다가 봄이 되면 여기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 새싹이 올라오는 게 을목이야. 그러니까 간목 있고 여기서 요 간목의 뿌리에서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는 거. 그게 을목이야. 그러니까 간목하고 을목이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간목에 대해서 을목. 내가 갑자일주인데 을목이 있다. 이건 겁재죠. 또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을의 일주인데 여기 간목이 있어요. 을목에 대해 간목. 이것도 겁재죠. 을목 입장에서. 같은 겁재 때 겁재는 겁재인데요. 의미가 달라요. 즉 이거 봐요. 이 을목은
간목을 기대서 간목이 있어야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이 기댈 수가 있어요. 근데 간목은 항상 을목은 항상 간목을 뺏어가는 거야. 간목의 뿌리를 뺏어서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나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신약한 사주는 잘 봐요. 신약한 사주는 비겁이 희신이 된다고 그랬죠. 희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간목 같은 경우에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이 도움이 되지만은 간목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약하다 하더라도 을목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원리를 아셔야만 사주를 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목 입장에 대해서 싹이 나오는 게 을목이에요. 그러면 이 을목은요, 간목은 땅속에 뿌리고 대지에서 싹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을 거야.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맺는데 을목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서 결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을목이 이게 싹이 올라서 잘 자라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그 비가 오는 게 계수예요. 을목이 봄이 돼서 싹이 올라와서 잘 자라려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비가 오고 나서 4월에 꽃을 피려면은 태양이 뜨고 해야 돼.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만 꽃이 피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병화. 그러면 잘 봐요. 4월에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꽃이 피면은 뭐야? 결실을 맺는 게 경금이야. 그러니까 을목이 잘 봐요. 을목은 결국에 이 싹이 올라온 건 결국에 뭐야? 끝에 가서는 결실 맺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을목은 결국엔 경금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을경합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요. 대지 위에 비가 와요. 대지에 비가 와. 대지에 비가 오면 반드시 떠야 될 게 뭐가 있어? 비만 오면 집은 망해. 비가 오고 대지 위에 비가 오고 나서 반드시 뭐야? 태양이 떠야 돼요. 그러니까 대지 위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뭐가? 병화가 떠야 돼. 태양이. 그래서 무게합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다 의미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무게합화는 병화의 의미고요. 을경합금은 물론 경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봐요. 우리가 겨울에 땅속에 씨앗이 얼지 않기 위해서는 따뜻한 정화가 필요해. 이 정화는 이거는 태양열이고 그거를 땅속에 받아서 온화한 온기를 갖고 있는 게 정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도요, 이 나무의 뿌리가 썩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래요. 가을에 열매를 다 만들고 난 뒤에는 여기 있는 물이 아래로 쑥 빠져서 땅속에 이렇게 모여 있어.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그 물을 땅속에 머금고 있어. 그게 임수야. 그러니까 잘 봐요. 정임 한목이라는 말은 정임은 간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땅속이 얼질 않아야 되기 위해서 온화한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어야 돼. 이때 여기를 우리가 태양의 기운이 강한 태양권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달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또는 겨울의 기운에 움직이는 태음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태음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잘 봐요. 역학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반드시 충이 돼 있어요. 자기권에선 합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봐요. 우선 태양권을 보면은 을경합금이죠. 무게합화예요. 반드시 자기권. 잘 봐요.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진유, 대지에 열매를 맺어. 진유, 합금, 오미 합화예요. 여기를 봐요. 그리고 사신 합수예요. 4월에 열매를 맺으려면 뭐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권에선 반드시 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봐요. 이 밑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은 여기는 낮이고 이건 밤이에요. 그 다음에 1년을 따지면 이건 여름이고 이건 겨울입니다. 근데 이 지지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으니까 1년을 기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봐요. 이 밑에도 자 정임 한목
그 다음에 갑기합토. 땅속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땅속의 뿌리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갑기합토. 그 다음에 요 신금은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병신합수인데 이 신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씨앗은. 자, 봄에 파종하는 씨앗이 있고 겨울에 파종하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파종하는 씨앗이 있고 가을에 파종하는 씨앗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나중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주보고는 춘이고, 그럼 봐요. 그럼 마주보고는, 자, 봐요. 자, 이거는 태운권, 갑경충. 이거는 열매고 이건 뿌리야. 이게 쳐들 갑경충. 그 다음에 을신충. 이거는 이 싹이 올라온 건데 이거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서돌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태운권. 땅속에 물이 차 있는데 여긴 태양이야. 그러면 태양이 내려주면 이 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병임충이야. 그 다음에 이건 땅속에 온화한 물이야. 땅속에 온화한 뜨거운 열기인데 비가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 정화가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계충이에요. 딱딱 맞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지도 보세요. 지지도요. 자, 봐요. 여기 봐요. 자축합토. 땅속에 물이 차 있는 거야. 인해한목. 이 해는 앞으로 인목을 위해서 있는 거야. 봄에 싹을 트게서. 그 다음에 묘술합화. 여기서 묘술합화는 정화예요. 땅속을 온화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씨앗을 잘 보존해서 언제? 요때 싹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자기꼴에서 합해.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봐요. 대각선. 자, 좌우충이죠. 좌우충 아니에요. 이거는 태운권, 음권의 중심이고 이건 양권의 좌우충. 그 다음에 묘유충. 이거는 싹이 나올 거고 이건 싹이 만들어서 결실을 맺는 거야. 묘유충. 그 다음에 자, 이제 봄이 돼서 여긴 싹을 날 준비를 하는데 이건 이미 열매를 맺었어. 인신충. 에? 인신충.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싹이 올라와. 이제 꽃이 펴. 꽃이 피는데 이거는 이 씨앗을 저장하기 위한 달이야. 그러니까 사해충. 대각선으로 마주보건 축이 돼 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자, 이거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겨울에 이제 앞으로 싹 틀 준비를 하는데 이건 이미 열매를 맺었어. 충비충. 그 다음에 이거는 씨앗을 저장하는데 이건 싹이 트는 달이야. 진술충. 대각선으로 충이 돼 있는 거야. 그때 자, 이걸 봐요. 요 묘를 중심해서 여기부터 묘까지 포함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6까지 여기를 태양권이라고 그래. 태양권. 태양. 여기의 중심은 병화예요. 태양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 열매를 맺고 유부터 해서 저까지 요까지는 요거를 태운권이라고 그래.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달의 역할. 근데 우리가 밤에도 애가 크지요. 밤에도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운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가 자는 동안에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운권의 역할은 간목과 임수가 중요한 거예요. 싸워 나올 겁니다. 역학이란 자체가 5,000년 전에 자연현상을 그대로 보고 만드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그대로 보고 만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이 원리를 알면은 충합은 저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충합은. 대각선을 마주보면 충이고 자기권에서는 합이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이 원리를 꼭 아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12지지에다 10천간을 연결을 해보면요. 12지지에다 10천간을 연결을 해보면은 12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절적인 감각이고 10천간은 하늘의 오행에 따라서 목화토금수 오행을 표시한 건데 옛날 사람들이 육식갑자를 만들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갑자, 을축, 병인에 각각 의미를 부여했어요. 네? 자,
우리가 같은 갑목이라 하더라도 육식갑자에 갑자, 갑진, 또 갑술, 그 다음에 갑신, 갑오. 일간이 갑목인계가 6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갑을병정 10개니까 60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갑자, 갑인, 갑신, 갑오 여기에 각각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만 그 일주가 이 사람은 무슨 일주야? 아, 내가 이래서 나는 의례일주야. 그 의례일주 의미를 알아야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성격이 써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의미를 하나하나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주는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거기 우리 교재 183페이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에 각각의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83페이지에. 183페이지에 육식갑자 의미인데 그거를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다 알아야 돼, 이걸. 그걸 알려면은 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학자들이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근데 대만의 학자들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대만 사람 책들을 보고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게 주역의 근본이란 말이야. 제가 이 얘기를 할 땐, 저게 무슨 거짓말이라고 욕했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봐. 이거대로 정확하게 해석돼요. 딱딱 맞습니다. 이 안에 성격까지 딱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을도 마찬가지야. 을해일주, 을묘일주, 을유일주, 을도 6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을미일주, 을축일주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을목이다. 그럼 여기 월지 어느 달에 어느 달에난 일간이 뭘 깔고 있느냐 요걸 보는 게 핵심이에요. 사주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물론 8잘 다 봐야 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태음권, 태양권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여름, 겨울, 하루는 낮과 밤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병화가 지배하는 거고 밤은 임수가 지배하고 간목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물론 뭐 정화나 기토는 필요하지 아니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간목이 얼지 않고 씨앗이 얼지 않으려면 뭐예요? 온화한 온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요담 시간에 미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미리 그 장명 원리를 여기 같이 있는 이탁감 교수가 이제 그 원장이 요거를 장명 원리를 좀 얘기하고 제가 나중에 또 중요한 장명 원리를 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 원리를 알아야만 되는 게 뭐냐면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와 계수인 경우에 용신에 의해서 장명을 하는데 계수와 임수에 쓰는 글자가 달라요. 이거는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비우자예요. 이건 말 그대로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어리숙해. 신문에 대문 작가게 낸다고 뭐 한 달 만에 뭐 보름 만에 이름 가르친다고 10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용신을 모르고는 절대 이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뭐냐? 내 사주의 약한 기운을 보완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사주가 99%야. 이름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름 바꾼다고 죽을 놈이 살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자기 사주의 약점을 좋은 이름으로 보완하는 것 뿐이지 이름 갖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운명은 사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니까 사주를 보완하는 좋은 오행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때 지을 때 이 원리를 알아야만 짓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두 달 만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몇 개월을 공부하고 이제 겨우 깨달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나라고 그거에 현혹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다고. 이 원리를 꼭 아셔야지만 돼요.